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제겐 꽤나 과분한 것들을 누리고 살았기 때문이죠. 힘들게 살면서도 살뜰하게 주변 사람들을 챙겼더니 그래도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고 어려워도 자식들 먼저 생각하며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려고 노력했더니 좋은 부모라는 소리까지 듣게 되었으니까요. 70년 가깝게 산 인생이 헛되진 않게 느껴졌죠. 그리고 또 하나, 자식 농사는 화려하게 못 지었어도 어찌된 복인지 분에 넘치는 며느리를 얻어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기도 했어요. 며느리는 유명 로펌에 다니는 변호사였거든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말이에요. 지난 세기 말 IMF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죠. 저도 그 사람들 중 하나였어요. 큰 회사는 아니어도 탄탄한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남편을 만나 남부러울 것 없는 귀부인으로 살았던 저는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고 돈 걱정 안 하면서 신혼부터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 꽃길만 걸었어요. 남편 사업도 잘 됐지만 건설업자다 보니 여기저기 집이랑 건물도 갖고 있었고 당시에 저희가 살던 집도 3층 다가구 주택으로 남편이 직접 지은 것이어서 월세 받으러 다니는 게 제 주된 일상이었죠. 특히 살던 집은 3층에 저희가 살면서 지하에서 1, 2층까지 5개의 방에 세를 놓아 사글세만으로도 넉넉하게 살림을 꾸릴 정도는 됐어요. 매달 월세 받는 재미에 푹 빠져서 남편이 아파트로 이사 가자는데도 마다할 정도였죠. 오늘 회사 다 정리했어. 남은 비 처리하려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내일부터 막노동이라도 나가야지 뭐. 다행히 현장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자리 걱정은 없을 거야. 당신한테는 내가 너무 미안하다. 평생 호강만 시켜주려고 그랬는데. 못난 남편 때문에 당신이 고생이 많아. 그런데 화려했던 시절은 생각보다 빨리 끝이 나더군요. IMF가 터지면서 어음으로 거래하고 빚으로 사업을 꾸려가던 건설업이 가장 먼저 휘청거렸고 큰 회사도 하루아침에 고꾸라지는 마당에 남편의 작은 회사가 견뎌낼 재간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다른 건 다 처리해도 집은 남길 수 있어서 한창 예민한 아이들을 데리고 길바닥에 쫓겨나진 않았다는 거죠. 그 대가로 남편이 현장에 나가 막노동을 해야 하는 신세가 됐지만요. 지금껏 잘 살게 해줬던 것만으로도 고맙지. 무슨 소리예요. 근본도 없는 깡시골 출신이 당신 같은 사람 만나 지금까지 사모님 소리 듣고 살았으면 됐죠. 저도 이제 당신만 바라보고 살지 않고 뭐라도 해보려고요. 애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요. 그나마 아직 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다시 일어서요. 예? 힘내보자고요. 그때부터 저는 아이들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새벽엔 동네 빌라나 다가구 계단 청소해주고 낮에는 전단지 접으면서 애들 밥 해놓고 저녁엔 식당에 나가는 생활을 몇 년을 했고요. 월세를 모두 하숙집으로 바꿔서 하숙생들 밥 해먹이면서 수입도 늘렸어요. 그런데 오래된 집을 싹 개조해서 고시원으로 만들고 싶었지만 돈이 많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던 찰나에 딸내미가 덜컥 백혈병에 걸려서 주저앉고 말았죠. 다행히 젊은 애라 수술받고 치료하니 좋아지긴 했는데 좋은 환경에서 잘 키우지 못해 병이 생긴 건 아닌지 하는 죄책감에 괴로웠어요. 결국 집을 싹 팔아 고향에 집을 짓고 딸내미 돌보면서 소박한 삶을 살기로 결정했죠. 아들은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서울에 남으면 됐고 남편도 더는 힘든 일 안 해도 되니까 여러 가지로 잘된 일이었어요. 물론 거기에 가서도 벌이는 있어야 하기에 저희는 남은 방 새도 놓고 별채 지어 민박도 하면서 소소하게 생활비를 벌면서 지냈어요. 그렇게 극과 극을 오가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 보니 이제는 돈도 무섭고 어디 좋은 데 가서 여유 있게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부담스러운 처지가 되더라고요. 그저 내 자식들만은 나처럼 고생 안 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죠. 큰딸은 아파서 제가 쭉 데리고 있어야 할 것 같으니 아들이라도 좋은 신부감 만나서 평범한 가정 꾸려 안정적으로 살길 바랐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내려가도 되죠? 소개해줄 사람이 있어. 아버지랑 누나도 다 있죠? 쑥스러우니까 한 번에 끝내게요. 엄마, 나 결혼하려고. 그 바람이 통한 걸까요?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며 며느리감을 집으로 데려왔어요. 큰 회사는 아니어도 괜찮은 중견기업에 다니며 착실하게 지내던 아이인데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니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래도 아들인데 방 한 칸은 마련해줘야 하니까요. 전보다는 살만해도 통장에 돈 쌓아두고 사는 부모는 아니라서 덜컥 겁이 난 게 사실이었어요. 얘 이번에 졸업하고 변호사 됐어요. 공부도 잘해서 유명한 로펌 들어갔어. 내가 봐도 진짜 똑똑한 애라니까요. 엄마 아버지 며느리감으로 진짜 딱이죠? 며느리감을 데려온 아들은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연신 싱글벙글이었어요. 뭐가 그리 좋은지 입이 다 찢어져 있더라고요. 자기 분수에도 안 맞는 와이프 자랑에 정신이 없는 팔불출 아들 녀석을 보고 있자니 더 짠하고 미안했어요. 저 어렸을 때 어머니 뵌 적 있는데 기억하세요? 오빠가 그 집에서 하숙했었거든요. 그때는 사법고시 시절이라 오빠는 몇 년 만에 공부 포기했지만 저는 운 좋게도 로스쿨에 가서 변호사 자격증 딸 수 있었어요. 오빠한테 어머니 말씀드리니까 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들은 그때 처음 봤던 며느리를 쭉 알고 지내왔고 최근부터 연애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들은 취직을 해서 돈도 벌고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으니 여러 가지로 며느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었나 봐요. 얘기 들어보니까 며느리 집이 로스쿨 보내고 할 형편은 아닌데 애가 워낙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악자 같은 면이 있어서 장학금 받아가면서 공부한 모양이었어요. 몇 년이나 아들 뒷바라지하느라 세월과 돈을 축냈는데 공도 없이 무너지고 거기에 딸까지 법 공부를 한다고 나서니 집에서는 반대가 꽤나 심했겠죠. 마침 아버지도 은퇴하셔서 막막한 상황에 우리 아들을 만나서 그나마 조금씩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들 집에서 같이 지내기도 한 모양이던데 자세한 내막을 알아봤자 시어머니가 주책이지 싶어 더 묻지 않았죠. 아무튼 이것도 인연이라는 생각에 두말 할 것 없이 승낙을 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할게요. 열심히 일해서 신랑 든든한 백도 되어주고 어머님 아버님께도 자랑스러운 며느리가 될게요. 부족한 저를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다니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랑 사는 며느리한테 그런 대접을 받으니 그래도 헛산 건 아니다 싶어 뿌듯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열심히 살더니 결국 대단한 며느리 얻는다는 소리를 듣는 게 은근히 기분 좋기도 했고요. 사사로운 일을 부탁하거나 법에 관해 물어보려고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생기고 뭐라도 된 양 뿌듯한 게 사실이었어요. 아무래도 며느리가 변호사이다 보니 어디 가서 억울한 일은 안 당하겠구나 싶어서 든든했죠. 하지만 그런 훈훈한 시절은 생각보다 빨리 끝나더라고요. 잘 나가는 며느리는 점점 얼굴 보기도 힘들어졌고 아들 통해서나 간간히 소식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몸도 마음도 멀어져 갔어요. 동네 사람들은 며느리가 변호사라고 자꾸 뭘 물어봐 달라고 찾아오는데 막상 제가 며느리를 만나지를 못하니 입장 곤란한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지인이 소송에 휘말리게 되어서 도움을 청하기에 너무 안타까워서 며느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더니 의뢰인 미팅이 있다, 현장 수사가 있다 등등 갖은 이유로 통화도 못하다가 다음 날이 되어서야 전화를 해왔더라고요.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섭섭했지만 아쉬운 건 저희니 티를 내지 말자고 다짐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며느리 태도가 슬슬 시댁을 무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 그런 작은 소송을 맡아요. 저희 로펌은 그 정도 사이즈는 취급도 안 해요. 지금 쌓인 일도 산더미고 그냥 동네에 조그만 변호사 사무실 가서 부탁해보라고 하세요. 요즘 팔이 날리는 사무실 많아서 싸게 아무 사건이나 맡아주고 한다더라고요. 지금 그분 상황도 안 좋으신데 그런 데라도 가봐야 하지 않겠어요? 저도 몸값이라는 게 있는데 힘드실 거예요. 어머님 믿고 부탁하셨나 본데 저도 회사에 있는 입장이라
기본 가격이라는 게 있어서 제 마음대로 못해요. 아니면 어머니, 돈 있으세요? 어머니가 대신 내주실 거면 몰라도 그럴 거 아니면 그냥 제 말씀 그대로 전해주시고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해야죠. 아, 참, 그리고 어머니, 이런 일로 자꾸 전화 주시면 저 곤란해요. 어차피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진짜 실적이 될 사이즈의 고객이 아니면 그냥 어머니 선에서 잘라주세요. 저 그런 거 못해요. 아니, 안 해요. 그리고 사소한 거 물어보는 것도 바쁜 사람 붙들고 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암튼 그렇게 아시고 이제 이런 일로 전화는 좀 삼가주시겠어요? 아시겠죠? 동네에 샘 많은 여편 애들이 언젠가 잘난 며느리한테 뒤통수 맞을 일 있을 거라고 조심하라고 한 소리씩 할 때도 모른 척하며 설마 우리 며느리가 그러겠냐고 생각했는데 화장실 들어가기 전이랑 나온 다음이랑 다르다고 며느리도 점점 변하더라고요. 돈을 좀 벌더니 목소리도 커지고 행세도 점점 좋아지고 슬슬 별 볼 일 없는 시댁도 깔아 뭉개고요. 하긴 며느리의 동료들은 의사나 교수 아니면 사업가 아니면 같은 변호사하고 결혼하던데 며느리는 어릴 적 인연으로 어려울 때 도움받는 평범한 월급쟁이 아들이랑 결혼하고 덕분에 시댁에서 덕볼 것도 없으니 저희를 떠받들면서까지 살고 싶진 않았겠죠. 같은 여자로서 며느리로서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너무 빨리 변해버린 며느리한테 섭섭한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이었어요. 저도 자존심이 있고 혹시나 며느리가 아들까지 무시할까 걱정도 됐죠. 이런저런 마음이 들어 한동안 며느리에게 특별한 연락 없이 지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웬일로 제사 때 말도 안 하고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내려왔더라고요. 엄마, 혼자 준비하느라 힘드셨죠? 사실 엄마 며느리 임신했어요. 그동안 몸도 무겁고 초임이라 회사 생활도 너무 힘들고 해서 자주 못 내려왔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해서 같이 왔어. 설마 그런 거 갖고 시어머니라고 섭섭해하고 그러는 거 아니죠? 솔직히 전에 일도 있고 며느리가 반갑지는 않았었는데 막상 아기를 가졌다고 하니 또 마음이 사르르 녹아버리더라고요. 벌써 막달이 다 되어가는데 혹시나 며느리가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잘못될까 봐 얘기도 못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같은 엄마로서 마음이 아프고 짠하게 느껴졌어요. 아이 그래. 네가 고생이 많다. 그 어려운 일을 하면서 임신까지 했다니 얼마나 힘들었어. 나도 얘 가졌을 때 한여름에 3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월세 받으러 다니고 이사 나가면 청소하고 도배하고 하던 시절이 있었어. 너에 비하면 그건 고생도 아니다 얘. 그래, 먹는 건 잘 먹고 어디 아픈 데는 없니? 아기는 잘 크고 있대. 그래서 말인데 엄마, 다음 달이 막달이거든. 산후조리야 조리원 들어가면 되지만 당장 아기를 얘 혼자 돌보면서 회사에 보기는 힘들 것 같아. 길어야 한 달 정도밖에 못 쉬고 회사 나가야 할 정도로 묶여있는 일이 많아서 엄마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돈은 섭섭지 않게 드릴게요. 며느리 돈 잘 벌잖아. 아무리 가족이라도 챙길 건 챙겨야지. 엄마, 그래 주실 거죠? 결국 손자 봐달라는 부탁을 하러 남산만한 배를 하고 저희 집까지 내려온 거였어요. 며느리 친정엄마는 몇 년 전부터 아프셔서 살림도 제대로 못 하신다더니 저밖에 부탁할 곳이 없었나 봐요. 아무리 귀한 손자라도 애 봐주는 공은 없다던데. 걱정은 되면서도 이번 기회에 아들 내외하고 손자 재론까지 보면서 살갑게 살게 될 걸 생각하니 내심 기대가 되기도 했어요. 돈 잘 버는 며느리가 얼마나 챙겨줄지도 은근 궁금했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집한 돈 조금씩 갉아먹으면서 살다가 어디서 수입이 꾸준히 들어올 걸 생각하니 좋은 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승낙을 하고 며느리가 출산하고 조리원에서 나오는 그날로 짐을 싸서 아들 집으로 들어갔죠. 어머니, 형님도 챙기셔야 하고 아버님도 혼자 밥 해 드시고 해야 하는데 마음이 안 놓이시죠? 저희 엄마가 몸이 저러시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남의 손에 아이 키우고 싶진 않아서요. 이해하시죠? 그럼. 할머니가 이렇게 멀쩡한데 내 귀한 손자를 남의 손에 왜 맡기니?
아버지랑 너희 신우야. 내가 반찬이랑 해서 주말마다 내려보내면 되고 걱정 말아라.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손자니까 그것만 생각하자꾸나. 네가 힘들지. 바로 애 떼어놓고 출근해야 하는데.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그럼 오늘부터 일하시는 걸로 하고 계약서 작성할게요. 매달 말일에 300만 원씩 어머니 계좌에 입금해 드릴 거고요. 휴일은 한 달에 2번, 주말과 공휴일에만 가능하고 만약 그 이상 빠지시게 되면 월급을 그달 일수로 나누어 뺀 다음에 지급한다는 내용이에요. 개인 고용이라 따로 세금 징수도 없고 퇴직금 지급 의무도 없지만 1년 이상 일하시면 1년마다 월급 100%를 산정해서 지급한다는 내용도 추가했어요. 내용 읽어보시고 제일 아래 거기 사인하시면 제가 내일 출근해서 공증 받아놓을게요. 잠깐이지만 며느리와 대화하면서 일자리를 얻으려 이 식당 저 식당에 면접을 다녔던 기억이 스쳐갔어요. 며느리의 태도는 시어머니에게 아이 맡기는 걸 부탁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직원을 대하는 태도였죠. 며느리는 절 시어머니가 아니라 앞으로 자기가 월 300씩 월급 주는 직원으로 대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던 거였어요. 하도 말을 잘해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계약서에 얌전히 사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너 변호사인 거 잘 아는데 그래도 가족끼리 이런 거 좀 그렇지 않니? 돈도 너무 많이 주고 진짜 취직이라도 하는 것처럼 기분이 좀 그렇구나. 내가 내 손자 봐준다는데. 아무리 가족이라도 돈 문제는 분명히 하는 게 서로 좋잖아요. 어머니를 피고용인으로 생각해야 저도 마음 놓고 이것저것 부탁드릴 수도 있고 어머니도 며느리 돈 받는다고 불편해하실 필요 없고요. 안 그래요? 며느리의 말은 하나같이 맞는 말이었고 기분이 좀 좋지 않다는 것 외에는 저에게도 나쁠 것도 없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당한 꼴이랄까요? 말 잘하고 똑똑한 며느리한테 완전히 KO를 당하고도 왜 쓰러져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쓰러진 저를 내려다보며 회심의 미소를 짓는 며느리의 얼굴을 어렴풋이 보면서도 비로소 당했다고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며느리는 저보다 자신이 위에 있다는 걸 과시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손자를 보기 시작했죠. 며느리한테 돈을 받아가면서요. 계약서에는 없지만 틈틈이 아들 밥상도 차려주고 밀린 빨래도 했어요. 똑똑한 며느리는 더 줄 생각이 없었는지 그럴 때만큼은 모르는 척했지만요. 아들 밥 먹는 걸 지켜볼 때마다 힘들다, 일하는 사람 취급이라 기분이 좋지 않다 등 볼멘 소리도 해봤지만 아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며느리 편이어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안 그래도 둘이 절대적인 신뢰관계인데 최근에 회사 문제로 며느리에게 도움을 받은 뒤로 회사에서 입지가 굳어져서 며느리를 더 믿고 따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그거 분유 타실 때 계량 좀 정확히 해주실래요? 눈이 안 좋으시면 안경을 새로 하시던지요. 매번 눈대중으로 대충 하시니까 분유통 주변에 흘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분유 묽으면 설사해요. 제가 책 사드렸잖아요. 틈날 때 주무시기만 하지 마시고 제발 육아책도 좀 읽고 하세요. 아무리 제 편이 되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며느리의 갑질은 계속됐고 그렇다고 할머니가 돼서 어린 아기를 보기 싫다고 두고 나올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저는 우울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어요. 엄마가 좀 이해해요. 로펌 들어가고 아직도 승진을 못하고 있잖아. 아기 낳는 바람에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실적이 부진해서 요즘 계속 저기압이에요. 동기들은 다 잘 나가는데 윗사람 눈치만 보고 있어야 하니까. 알고 보니 며느리도 나름 사정이 있었더라고요. 좋은 대학, 좋은 로스쿨 나와 변호사가 됐으니 세상 다 가진 줄 알았는데 넘어야 할 산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더구나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라 학벌 빼고는 받쳐주는 게 없으니까 혼자서 그 험한 산을 오르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도 어미인데 그런 며느리가 안타까운 마음이 왜 없었을까요? 말을 예쁘게 안 하니까 진심을 보이기 싫어서 그랬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가 혈색이 돌더니 자신감이 솟기 시작하더라고요. 출근 준비하면서 콧노래도 부르고 잔소리도 줄고요.
알고 봤더니 얼마 전에 동료들과 변호단을 꾸려서 큰 기업의 변호를 맡았는데 거기서 활약을 펼치면서 승진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일이 잘 안 풀려 퉁퉁거릴 때는 밉기도 하더니 또 일이 잘 됐다고 하니 제가 승진이라도 한 것처럼 기쁘고 며느리가 기특했어요. 뭐 한동안 며느리가 버릇없이 군 건 사실이지만 며느리도 며느리가 처음이고 갑작스럽게 생긴 손자로 엄마도 처음이었으니까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지 싶었죠. 그래서 어른답게 먼저 손을 내밀고 축하를 해주는 게 어떨까 생각했어요. 저 오늘도 늦어요. 여기저기 승진통 낼 곳이 많아서 계속 일하네요. 먼저 주무세요. 에이, 주말에도 바쁘니? 그럼 다음 주는? 계속 약속이 있어요. 주말에는 로펌에서 파티해준다고 하고요. 왜요? 이번 주말 쉬는 주말 아니잖아요. 계약은 계약이니까 내용대로 해주셔야죠. 아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다. 그래. 큰일 했는데 즐겨야지. 얼마나 좋은 일이면 회사에서 파티까지 해줄까. 알았다. 집은 걱정 말고 잘하고 와. 여전히 피도 눈물도 없는 사장님처럼 구는 며느리였지만 그래도 일 잘해서 칭찬받는다니 장하다 싶어 제가 참았어요. 며느리가 잘 돼야 아들도 잘 되고 곧 손자도 다 잘 될 것 같아 저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매일매일 술을 마시고 밤 늦게야 들어오던 며느리는 주말이 되자 한껏 옷을 차려입고 승진 파티가 열리는 회사로 갔어요. 어디서 주워 듣기로는 식구가 승진하고 그러면 회사에 화환도 보내고 하는 거라던데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아들도 뭘 그런 거를 하냐고 하는데 그래도 며느리 체면 살려주고 싶어서 가만히 있기가 좀 그랬어요. 뭐 떡이라도 해서 보낼까 화환을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어쩌면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그냥 꽃다발을 들고 회사에 가서 전해주고 와야겠다고 결정을 내렸죠. 시어머니가 눈치 없이 파티에 끼기도 그렇고 음식이야 준비가 미리 되었겠지 싶어서요. 혹시나 며느리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미리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웬일로 순순히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러세요, 어머니. 어머니가 그렇게 하고 싶으시던데 하셔야죠. 네, 그럼요. 늘 고생하시는데요. 알죠, 저도. 회식을 크게 하는지 핸드폰 너머로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 났어요. 그 와중에도 며느리는 침착하게 말을 잘하면서 흔쾌히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역시 제 생각이 맞았던 거였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갔으면 며느리가 얼마나 섭섭했을까 생각하니 뭐라도 해낸 것처럼 스스로가 뿌듯해졌어요. 혼자 가기는 뭐해서 아들이랑 손자랑 같이 갈까 했는데 아들은 그날 해야 할 일도 있고 대신 집에서 아기를 볼 테니 저 혼자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꽃다발 하나 들고 가는데 여럿이 쭉 가는 것도 그렇겠다 싶어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며느리 로펌으로 갔어요. 로펌에 들어서니 입구에는 축하 화환이 줄지어 서 있더라고요. 며느리 외에 다른 직원들의 승진도 함께 축하하는 자리인 것 같았어요. 관계자들이 모두 화려한 모습으로 로펌 강당에 꽉 차게 들어서 있는 걸 보니 처음에는 들어가기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괜히 왔나 싶으면서도 저 많은 사람 중에 며느리만 축하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좀 그랬을 텐데 나라도 왔으니 다행이다 싶기도 했어요. 어휴, 저기 있네. 겨우 찾았어. 얘, 시준이 엄마야. 김 변호사. 저는 처음 멀리에서 높은 사람처럼 보이는 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며느리를 알아보고 반가운 마음에 이름부터 불렀어요. 회사에서 보니까 또 집에서 볼 때랑은 다르게 멋있고 당당해 보이는 며느리가 자랑스럽더라고요. 이왕 온 거 기분 좋게 축하해 주자는 마음에 꽃다발을 들고 며느리한테 다가갔죠. 그런데 며느리가 저를 보더니 인상을 확 쓰고 본체만치 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이름을 한 번 더 불렀는데요. 마침 그 높은 분들이 자리를 떴고 며느리가 제 팔을 확 잡아 끌더니 화장실로 데리고 왔어요. 그러더니 화장실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빈칸에 절 쑤셔박더라고요. 얼마나 세게 밀어붙이던지 팔에 힘이 다 빠져서 화장실 변기에 고꾸라지듯 주저앉았죠. 얘 대체 왜 그러는 거니?
발을 그렇게 잡아 끌면 어떡해. 안 그래도 하루 종일 아기 안고 있느라 어깨가 빠질 지경인데. 팔을 쑤시고 당황은 스럽고 도대체 영문을 몰라 저는 며느리에게 물었죠. 그랬더니 며느리는 단 한 번도 내보인 적 없는 사나운 눈빛을 제게 보이더니 믿기 힘든 행동을 하더군요. 쪽팔리게. 대체 여긴 왜 온 거예요?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찾아왔냐고요. 그 꼴은 또 뭐예요? 꽃다발? 지금 나 축하해준다고 이러고 온 거예요? 기가 막혀서. 왜? 꼴에 잘난 며느리 뒀다고 모가지에 힘이라도 주고 싶어서 왔어요? 사람들 앞에서 거저 얻은 잘난 며느리 자랑하고 싶어서? 미쳤어요? 내 얼굴에 먹칠이라도 할 셈이에요? 며느리는 마치 미친 개처럼 흥분해서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다는 이야기만 했어요. 지가 오라고 해놓고 대체 왜 시어미한테 눈을 부라리면서 달려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죠. 너 지금 시어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네가 분명히 와도 된다지 않았어. 얘가 도대체 뭘 잘못먹고 시어미 앞에서 망둥이 뛰듯 날뛰는 거야 지금? 며느리의 황당한 태도에 저도 화가 나서 맞받아쳤어요. 눈치를 보아하니 그날 제 전화를 받을 때 며느리는 이미 술에 잔뜩 취해 있었고 몇 날 며칠을 취한 상태로 있다 보니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한지도 잘 기억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체 무슨 소리예요? 내가 아무리 기억을 못한다고 해도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와도 되냐 마냐 해요? 진짜 이런 무식한 집안이랑 내가 결혼을 말았어야 하는데. 진짜. 됐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요. 결혼이고 뭐고 계약이고 뭐고 없으니까 당장 사라지라고요. 도대체 무슨 정신 나간 약을 먹은 건지 정신을 못 차리며 날뛰던 며느리는 제 눈앞에서 화장실 문을 쾅 닫고는 나가버렸죠. 얼마나 세게 닫던지 하마터면 제 코가 나갈 뻔했어요. 그걸 알면서도 저런 행동을 하는 며느리가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죠. 대체 뭐가 잘났다고 저리 날뛰는 꼴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진짜 쪽팔린 게 뭔지 아주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생각으로 씩씩대며 며느리를 찾아 나섰죠. 손에 다 망가진 초라한 꽃다발을 들고 있는 것도 까맣게 잊은 채로 말이에요. 파티가 열리는 강당에선 무슨 행사를 시작한다는 안내가 들려왔고 그곳에 며느리가 있을 것 같아서 사람들로 가득한 그곳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디서 갑자기 며느리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단상에 서 있던 며느리가 저를 보자마자 마이크에 대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였어요. 어머, 저 스토커 아줌마 진짜? 여기가 어디라고 쫓아와요? 미쳤어요? 자기가 범죄자면서 누구 때문에 소송 졌다고 진짜. 보복하면 또 감방 가는 거 몰라요? 완전 도른 아줌마 아니야. 아저씨, 여기요. 여기 경찰 좀 불러줘요. 저 아줌마 제 스토커예요. 제발 좀 잡아가라고 해주세요. 며느리의 발광은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곳에서도 똑같이 진행이 되었고 사람들의 시선은 영문도 모른 채 당황하며 서 있는 저를 향하게 됐어요. 약삭 바르고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며느리는 저를 한 번에 처단하기 위해 스토커라는 누명을 씌우고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저를 내쫓으려 한 거였어요. 그때를 다시 회상해도 기가 차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요? 게다가 며느리랑 몸싸움 아닌 몸싸움을 한 덕에 흐트러진 차림새와 그 모양새를 그대로 닮은 엉망이 된 꽃다발까지 제가 생각해도 정말 가관인 저의 모습은 며느리의 말처럼 스토커로 오인받기에 충분했어요. 뭐라고?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제 시어. 저기요, 그분 가만둬 보세요. 엄마? 엄마 아니에요? 그때 누군가 저를 엄마라고 부르며 다가오더라고요. 세련된 옷차림에 누가 봐도 높은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은 아까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이었어요. 엄마 맞죠? 저예요. 저 하숙집 막둥이. 저 엄청 예뻐해 주셨잖아요. 어머나 세상에. 네가 막둥이니? 네가 이렇게 변했어?
어머, 아니, 무슨 일이 있던 거야? 왜 이렇게 멋있어졌어, 내 새끼? 아무리 멋진 차림을 하고 있어도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20여 년 전 제가 하숙을 치던 시절에 저희 집을 거쳐갔던 고시생이라는 것을요. 이름은 기억 안 나도 막둥이는 절대 잊을 수 없었죠. 엄마 돌아가시고 동생들 먹여 살리겠다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어린애가 이악 물고 공부했으니까요. 자식 같은 마음에 제가 몰래 햄이랑 계란 프라이도 따로 챙겨주고 하숙비 밀려도 눈 감아주면서 아껴줬는데 어떻게 있겠어요. 엄마 엄마 하면서 이쁜 짓만 하는 이쁜 놈이었는데 하숙집을 정리하는 바람에 이사 나가야 할 땐 울고불고 난리까지 치며 섭섭해했죠. 아이고, 네가 이렇게 컸어? 우리 막둥이가 이렇게 출세했네. 아이고 장하다 내 새끼. 동생들은 잘 있고 안 그래도 내가 하숙집 쫓고 시골 내려가면서 네가 제일 눈에 밟혀가지고. 엄마 잘 지내셨어요? 아유 왜 이렇게 늙으셨어? 그땐 그렇게 젊고 씩씩하셨는데. 저희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고 갑자기 그 자리에 있던 변호사 열댓 명이 달려오더니 저를 보고 90도로 인사를 했어요. 그중에는 며느리에게 상을 주려고 단상에 서 있던 변호사도 있었죠. 어머, 저도 있어요. 저 아시죠? 맨날 하숙비 없어서 막노동하고 했던 저요. 제가 갚아야 할 빚이 많은데 엄마를 여기서 보다니 얼마나 찾았다고요. 아유 엄마, 나잖아 나. 대한민국에서 제일 훌륭한 대법관이 되겠다고 큰 소리 뻥뻥 치던. 다른 하숙생들이 나보고 재수없다고 꼴 보기 싫다고 그러는데 엄마가 날 얼마나 감싸줬잖아요. 아 근데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저희 여기 다 있는 거 알고 찾아오신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자리에는 제가 하숙을 치던 시절에 하숙생으로 있던 고시생들이 꽤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더 힘내라고 맛있는 거 먹이고 조금 더 좋은 기운 받으라고 매일 하얗게 빨래해주며 돌봐준 하숙생들이 어느새 변호사가 되어서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제 눈앞에 나타나다니 너무 감격스러웠죠. 자자, 이러지 말고 일단 우리 모두 엄마한테 절이나 올리자고. 빨리. 엄마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살아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숙생 일동은 강당 바닥에 엎드려 저에게 큰절을 했어요. 꿈 하나로 그 힘든 고시 생활을 견뎌내고 이제는 좋은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오른 하숙생들을 보니 너무 반갑고 대견하고 울컥하더라고요. 그중에는 며느리 회사의 대표도 있었고 외부에서 초청되어 온 법조계 인사들도 있었죠. 저는 이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의 안내를 받아 상석에 앉아 못다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잠깐만. 아까 김변희 엄마 보고 뭐라고 그랬지? 스토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때 상황을 빠르게 간파한 며느리가 단상에서 거의 떨어져 내려오듯 제가 앉은 테이블로 달려왔고 제 앞에서, 아니 정확히는 대표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며 쭈뼛쭈뼛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니 전 그게 아니라 사람을 잘못 보고 그만. 사실 이분 저희 시어머니세요. 저 축하해주러 오신 건데 제가 다른 사람으로 착각을 해서 죄송합니다 대표님. 시어미도 못 알아봤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는 며느리를 보며 제가 어이없고 한심하다는 표정을 짓자 아들, 딸들은 단번에 상황을 눈치챘어요. 엄마 밥만 짧으면 1년, 길면 5년도 먹던 애들인데 어찌 엄마 마음을 모르겠어요. 김변, 혹시 술 마셨어? 네? 아니요. 아닙니다, 대표님. 술은 안 마셨습니다. 며느리는 손사래까지 치며 아니라고 잡아댔고 그 모습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술 마시고 난동 부렸다면서. 우리 회사 변호사인 거 다 아는 자리에서도 절제가 안 될 정도야? 음주운전하다 걸릴 뻔했다고도 보고받았었는데 내가 승진도 있고 해서 눈 감아줬다고.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주정을 부려? 혹시 치료받아야 하는 거야? 아닙니다. 저 아니에요. 저 아닙니다. 어머니, 얘기 좀 해주세요. 아기 엄마가 무슨 술이에요? 어머니! 며느리는 갑자기 저를 잡고 늘어졌고, 그때 저는 며느리에게 심각한 알코올 문제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워낙 욕심도 많고 악착 같은 구석이 있는 아이가 이 자리까지 오려면 뭐라도 기대야 숨을 쉬었었을 텐데 애한테는 그게 술이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어미도 못 알아보고 미친 듯이 날뛰고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시어미 잡아가라고 꽥꽥 소리 지르고 한 거였어요. 내 아들하고 내 손자가 달린 일인데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모두의 앞에서 한마디 해줬어요. 술이구나. 네가 시어미를 돈 받고 해봐주는 벌레 보듯 한 것도 축하한다고 여기까지 찾아온 시어미한테 미쳤냐고 몰아붙인 것도 다 술 때문이었어. 막둥아, 애 엄마가 알코올 중독이면 엄마가 돈 더 잘 벌어도 아빠가 양육권 가질 수 있는 거냐? 막둥이 네가 우리 손자랑 아들한테서 저 술독에 빠진 거 떼어놓게 좀 도와주겠니? 막둥이는 눈짓으로 다른 사람들을 시켜 며느리를 그곳에서 끌어냈고 며느리는 여전히 취기가 남아있었는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발악을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차가운 눈빛이 느껴졌는지 곧 낙담하고 질질 끌려나가더군요. 애가 워낙 눈치로 여기까지 온 아이라서 상황 파악은 잘했어요. 파티가 끝나고 소식을 들은 아들이 달려왔어요. 하숙생들은 아들을 알아보면서 언제 이렇게 컸냐고 부둥켜 안으며 반가워했고 막둥이는 며느리가 한 일과 상태를 알려주며 며느리는 회사에서 나가게 될 거라며 이렇게 다 모인 곳에서 행패를 부렸으니 아마 다시 어디에서도 복귀하기 어려울 거라고 설명해줬어요. 참담하겠지만 도움이 필요하면 대표실로 바로 찾아오라는 말과 함께요. 그날 저는 아들과 함께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고 며느리는 친정으로 가 한동안 지냈어요. 저를 볼 낯이 없었겠죠. 서러운 마음이 풀리지는 않았지만 저는 끝까지 손자를 보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더 이상 며느리의 피고용인 노릇은 하지 않아도 되니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죠. 아들이 이혼을 결심했거든요. 아들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그제야 며느리가 저를 찾아왔더군요. 사과를 하려나 보다, 아기가 너무 보고 싶어 왔나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사정을 하러 온 거였어요. 제 남편, 지 자식이 아닌 로펌 대표에게 말 좀 잘해달라고. 이 바닥에서 쫓겨나면 뭐라고 사냐며 부탁인지 협박인지 모를 말들을 늘어놓더라고요. 아들과의 이혼이나 저의 용서를 구하는 건 며느리에게 관심 밖의 일처럼 보였어요. 할 말이 많았지만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조용히 며느리를 돌려보냈어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한 후 어느덧 손자의 돌을 맞이했어요. 저는 보란 듯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아빠, 고모, 그리고 수많은 변호사 아저씨들, 아줌마와 함께 화려한 돌잔치를 했죠. 제 손자도 기죽지 말고 잘 커서 변호사 아저씨들처럼 멋진 사람이 되라고요. 그런데 로펌 대표랑 한자리 하는 변호사들이 다 온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주정뱅이 며느리가 염치도 없이 한복을 아주 곱게 입고 찾아왔더군요. 그래서 저도 마이크로 대고 며느리가 했던 것과 똑같이 해주었어요. 너도 당해봐라 하는 심정으로요. 여기 변호사 양반들, 저기 맨날 나 쫓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자기 말 좀 잘해달라, 자기 술 끊었다 하면서 괴롭히는 스토커 있는데 당장 잡아갈 수 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쪽팔린 줄도 모르고 한복까지 곱게 입고 찾아오는 이 주정뱅이야. 잡아갈 수 있으면 당장 잡아가세요. 제 말 한마디에 변호사 아들들은 우르르 몰려가 며느리를 내쫓았고 그날 이후로 다시는 며느리를 볼 수 없었어요. 듣기에는 친정에 가서 식당 일 도와드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 승질에 손님들 붙들고 시비나 한 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는 이번 일로 진심으로 베풀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네요.
변호사 며느리 대신 든든한 변호사 아들, 딸이 한다스나 있으니 무서울 것도 없고요. 여러분도 좋은 사람과 좋은 인연만 맺으시고 썩은 인연은 과감하게 도려내면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